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엔화 가치 급등까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이 9원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8원 70전 오른 112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를 짓누르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커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을 한 다음에 여행이나 연수 이런 것들 통해서 해외에 석 달 이상 체류할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 납부했던 실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광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석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미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건 지난 2016년부터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대상인데 3년간 신청자가 수백 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조항이 있어도 정작 귀국했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았던 겁니다.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구비하셔서 보험사에 안내를 해주시면 보험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 등으로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만 안내가 이루어져 보험 없이 해외에 석 달 넘게 있다가 귀국한 사람은 제대로 안내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회사는 실손 가입자 중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안으로 3개월 이상 해외 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게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해외 여행자 보험 특약 중 국내 실손보험과 겹치는 국내 입원비 등 보장은 명칭이 국내 의료비로 통일되고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점을 보험사가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요인 중에 기술 유출이 손꼽힙니다. 정부가 우리 핵심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강화됩니까?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고 기술 유출로 얻은 수익은 몰수당하게 됩니다. 형량도 늘어나는데요. 지금은 징역 15년 이하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외국 기업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 장벽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를 인수합병할 때만 신고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등 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은 담기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주요 기술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죠? 그렇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기업들의 기술 156건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지정한 핵심 기술 25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업종에서 기술 유출이 더 빈번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년 동안 1,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스마트폰 화면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엣지 기술을 협력업체가 중국으로 유출시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평가 정책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두 금융당국 기관은 정책 수정 과정에서 업무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청렴도에 크게 못 미쳐서 금융위는 1년 전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 금감원은 작년과 같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생년월일과 성별만으로 해외여행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게 한다는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해외여행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아예 사라지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만 개인정보를 적고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 아우디에 2021년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합니다.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엑시노스 오토 V9 제품은 차량 정보와 오락을 결합한 첨단 장비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타고 솔루션즈와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 수익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고 솔루션즈는 택시 가맹 사업자로 법인과 개인 택시를 모집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이 매각서를 입수했습니다. 아직 매각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회사 차원의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잘 나가는데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왜 이 매각설이 나온 배경도 좀 살펴보고 실제 매각이 된다는 걸 전제로 우리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중앙대 송수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왜 매각설이 나왔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잘 나갈 때 파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네요. 예, 그리고 이 넥슨의 제가 그 회계장부를 좀 기록을 공식적으로 보니까 넥슨이라는 회사는 일본에 상장된 기업인데 그렇죠. 국제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다국적 기업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과 한국은 그나마 2017년도, 8년도에 조금 괜찮았는데 게임 업체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그 넥슨에서 매출이 괜찮고 이익도 났는데 사실 2016년도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지금 전체로 봐서는 좀 안 좋습니다. 아, 실적이? 예, 실적이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그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실적이 안 좋았다는 네. 얘기네요. 실제로 상장은 또 일본에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괜찮을 때 팔겠다.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것만이겠느냐라는 해석들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오히려 그 구구한 해석이 좀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원래 본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 넥슨의 매출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차이나, 중국이 45%고요. 예. 코리아가 한국이 34%입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과 저기 이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차이나가 제일 좋은데 이제 차이나에서는 경쟁을 하게 되면 뭐 텐센트라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텐센트라는 회사가 지금 워낙에 규모도 크고 그쪽에서는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AI, 테크 뭐 다죠. 네,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넥슨 입장에서는 넥슨 코리아는 자회사고요. 그냥 그렇죠. 일본의 지배 구조가 일본의 넥슨 회사가 있고 거기서 거의 100%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펴보다 보니까 저는 아주 흥미로운 게 지배 구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넥슨 코리아라는 회사가 일종의 R&D 법인 비슷하게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일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물론 각국에 있는 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공급하고 일본에 있는 넥슨이 한국을 자회사 즉 GM 코리아 같이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NXC는 지금 현재 이제 지주 회사라서 김정주와 그 일가들이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가지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현재 그 오웬 마혼이라는 분이 이제 사장으로 있고요. 이제 이런데 아무래도 중국 쪽이나 이런데 경쟁을 이제 할 것이냐, 텐센트나 이런 데랑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그래도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괜찮을 때 이거를 넘기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이해가 쉽게 돼요. 네. 아니 기업을 회사가 판다는데 잘 나갈 때 제값 받고 팔겠다는데 그 이상 그 이하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 규제가 어떻고 지난번에 뭐 한번 검찰에 불려갔다가 뭐 친구 때문에 뭐 네. 등등등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 물론 뭐 그거하고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우리 일에서 팔려고 그래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런 네. 억측이 뭐 나오는 거야 뭐 이해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자꾸 본질에서 좀 벗어난 벗어난 얘기들이 많이 얘기. 나와서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인수 이후 얘기, 인수 쪽 네. 얘기로 좀 가보죠.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던 회사가 중국의 텐센트라는 네. 회사입니다. 네. 세계적인 게임 업체고 게임만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오늘 언론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텐센트 정도라 돼야 인수하는 거 아니야? 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 회사를 인수할 만한 덩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메리트가 없는 게 이제 잘못하면은 그 일본에 적자 나고 있는 쪽 부분도 다 떠안아야 되는데 한국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 시장에 어떻게 상장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텐센트 쪽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텐센트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덩치도 키우고 중국 시장에서 훨씬 더 선도 주자로서 나갈 수 있고 넥슨 같은 경우 뭐 제가 보니까 뭐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가 그렇대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텐센트 측에서는 굉장히 그 인센티브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메가 M&A를 도와주고 있는 언더라이팅을 해주고 있는 그 도이치증권이나 예. JP 모간인가요, 모간 스탠인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하게 됐을 때 가장 의미 있고 이 가치가 가장 그 팔았을 때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세계적인 넥슨은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한 다국적 기업이다 회사니까. 보니까 북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중국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타 나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텐센트가 아주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국내에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게임 업체들이 뭐 넷마블이나 이런 데들이 자금력이라든가 또는 말씀하셨던 뭐 국내 상장되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그렇죠. 이 덩치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이 넥슨을 인수하기 힘들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텐센트가 인수한다. 그러면은 국내 게임 산업이라는 게 이제 중국에 종속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넥슨 코리아가 이제 완전히 자회사인데 그렇죠. 종속된다기보다는 여기서 만들어낸 어떤 게임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걸 시험해 본 다음에 중국에다 수출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텐센트라는 다국적 기업이 되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넥슨 코리아 자체가 물론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공급도 하고 있기 메이플 스토리인가요? 뭐 그건 여전히 인기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굳이 뭐 버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이 된다는 의미가 착취만 해가고 여기다 도로 투자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종속됨으로써 어떤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R&D 쪽으로도 한국에서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것이 뭐 텐센트가 또 M&A를 하는 그 사례들을 기존 사례들을 보면 기존에 잘 나가던 이를테면 이제 핀란드의 슈퍼겔 같은 그런 게임에서도 그렇지만 경영진들 그대로 놔더라고요. 네. 너네들이 알아서 하던 대로 잘 하고 그렇죠. 있잖아. 네. 나는 그냥 니들 백업해주고 네. 뭐 돈 필요하면 돈 좀 지원해주고 해줄 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면 굳이 중국 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갖고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한다고 그래서 한국 게임 산업이 뭐 붕괴된다는 등 이런 식의 얘기는 좀 과한 해석이 있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셔서 되게 객관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집값 얘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국대 심교원 교수님 전화로 연결을 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서울 집값 무지 올랐네요. 네, 무지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유를? 사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거시 경제가 불안할 거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뭐 보합이나 약간 상승으로 맞는데 작년에는 뭐 정부 대책으로 인한 풍선 효과랄까 그런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고 그 가장 큰 원인은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들이 최근에 투자처를 찾다가 일시에 쏠린 현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집값이 많이 빠졌는데
과거에는 이제 지방에서의 그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지방의 전망이 좋지 않다 해서 이분들도 대거 이제 서울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폭등이 나왔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그렇죠? 정부 대책이 강하게 나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시경제도 계속 뭐 그렇게 좋은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인식해서 약간은 조정 국면이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교수님 말씀하신 중간에 화면에다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올해 여름 예. 무렵에 이제 확 치솟았다가요. 예. 그 이후에 완만하게 하락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한국감정원 자료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8주 연속 이제 아파트 값,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이제 서울의 집값은 이제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선 거 아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 보면은 완연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가파르기가 그렇죠. 그렇게까지 센 것 같지는 않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조정 장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대도시 집값은 그렇게 이제 뭐 경제 충격이나 외부 경제 옛날 IMF라든가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큰 충격이 오면은 장기간 하락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뭐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지방 대도시라든가 지방의 유명한 관광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뭐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상승률을 지난 한 100년 또는 300년 동안 보여줬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의 조정세는 뭐 조정세로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런 조정이라는 게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하고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뭐 금융위기라든가 외부적 충격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 3, 4년까지 조정이 가기도 하고 그런 충격이 없고 그냥 뭐 자연스러운 사이클상 조정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재차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 이 조정세는 뭐 한 1년 내로 이렇게 조정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교수님을 모신 건데요. 예. 그래서 이 조정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교수님 개인적인 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시경제입니다. 예. 그 집값 자체, 부동산 시장 자체의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한 32년 정도 조사를 해봤는데 해보면은 이제 외부 경제에 대한 영향이 좀 크지 않느냐. 외부 경제라는 게 이제 뭐 큰 충격이 오게 되면 조정을 받고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시 경제가 전망이 좋으면은 그렇죠. 아무리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계속 상승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뭐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규제적 책이 나오더라도 거시 경제가 받쳐주면 상승하는데 최근에 거시 경제가 이제 뭐 세계 평균 성장률에 좀 밑도는 그런 상승률에 앞으로도 이제 전망이 비관적인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조정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가 살아나면은 집값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거시 경제가 좀 계속 침체하면은 집값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는 거고요. 거시 경제가 앞으로 살아나느냐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지역별로 고용이나 경제가 좋아지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데 그러겠죠. 고용이나 경제가 살아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은 조금 뭐 조정이라 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전체 시장은 올라가더라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의 전망의 근거는 거시경제의 추이를 잘 살펴보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교수님한테 듣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집을 그러면 올해 안에 사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올해 안에 사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기존 주택하고 청약하고 이제 좀 나눠서 말씀해 줍니다. 예, 그냥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굳이 기존 주택을 사야 된다. 내 조건 자체가 청약이 불가능하면은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아주 장기적 시점에서 내가 거주하겠다. 그러면은 뭐 올 연말이나 좀 조정을 겪고 나서 뭐 구매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무주택자라든가 이제 실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분양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대기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건국대 심교원 교수와 부동산 시장 얘기 나눴습니다.
올해 집 사는 거는 조금 늦추는데 최대한 늦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시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2000선이 깨졌기 때문인데요. 2달여 만이죠. 2000선이 뭐 큰 의미가 있는 지지선이 뭐 어떤 지지대는 아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초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의미 좀 살펴보고 말 나온 김에 올해 전반적인 전망까지 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00선 무너진 거를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도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선 붕괴라는 사실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방향성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면 작년에 이제 작년 고점이 이제 2,600선이 작년 고점이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약 25%의 지금 주가 하락들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예. 보통 통상적인 주가 조정, 대규모 주가 조정이 25%에서 30% 정도의 주가 조정이면 이제 대규모 이제 주가 조정 그리고 보통 일상적인 주가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식 시장이 지금 약세장에 굉장히 깊숙이 진입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세장이 거의 이제 하락폭으로만 보면 거의 이제 통상적인 주가 하락폭의 거의 끝단까지 예. 내려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박사님, 네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건 지금 이런저런 그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은 좀 어둡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이 더 빠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혹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어떤 특정 선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요. 2012년 이후로 거의 이제 6, 7년 동안 그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탈출하기 이전에 그 저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1차적으로 조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죠. 예. 1800선 근처에서 항상 코스피의 하단이 이제 형성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하단이 6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하단으로 작용해 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네. 일단 1차적으로는 1800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새로운 코스피의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간 코스피 기업들의 그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죠. 영업이익들이 꾸준하게 증가해온 추세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에 저점은 1900선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오히려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이런저런 상황이 좀 나쁘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앞으로 한 100포인트 가까이 전후로 내려갈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근데 그 1900선 정도가 상당히 견고할 거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네. 그 향후 장을 뭐 1년을 이렇게 연간으로 보는 건 너무 먼 것 같고 네네. 한 1분기 정도, 상반기 정도 이 정도까지 봤을 때 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변수들은 어떤 거를 좀 꼽고 계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실현이 될 거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면 미국 경기가 작년보다 둔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둔화의 폭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의 경우인데 지금 이제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뚜렷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 경제가 지금 경착륙의 형태로 지금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게요. 요 며칠 특히 그렇대요. 네네. 이런 불안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주가는 계속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주가 흐름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대외 변수들이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적인 요소보다는 대외로부터의 그런 영향이 주식시장에도 거의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경기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느냐가 사실은 우리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박사님. 네네. 아이고, 올해도 조금 일단 초반 분위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장 이제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현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집중 분석으로 준비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뭐 되게 중요하게 톱 기사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그것도 중소기업 중앙에서 신년회를 열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끄집어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들이 뭔가 올해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걸 위해서 투자 활성화라든가 기업들이 정말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또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아니면 따라 이 재계 CEO들도 어제 신년사들을 많이 내놨는데 대부분 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위기 극복을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같이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도 그렇고 재계 주요 CEO들도 그렇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 공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도 좀 내보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한양대 김광석 교수님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신년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대통령이 했던 신년사 여러 가지 내용들도 그렇고 특히 경제에 집중됐다는 것도 그렇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의미를 조금 더 작년 신년사와 올해 신년사를 비교해 보면서 좀 보면 네. 작년까지는 이제 문재인 정책 2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가져오고 있는 분배 정책을 더 초점을 두고 분배 정책을 더 실현하기 위한 실체적인 액션 플랜들을 중심으로 말씀은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 올해 신년사를 보면 분배보다는 성장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많이 들어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고용 위기나 이 문제, 이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협업,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도움이 없이는 이 경제적인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이런 신년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러면 분배보다 성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까지 보시는 건 아닌 거죠? 예, 경제적 방향이 바뀌었다긴 기조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존에는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다, 하강 국면이다라고 인식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분배 정책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견지가 뚜렷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아주 하강 국면이 뚜렷하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시발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소비 진작이라든가 수출 회복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들의 협업이 동시에 요구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들이 주목되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정부 쪽에서,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몸서리를 쳤죠. 아니다, 뭘 위기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그게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지금 몇 달 사이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상당히 엄중한 시기다, 우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까지 해가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좀 변화가 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 그러니까 우리 GDP,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투자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소비, 수출, 정부 지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투자가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국민개정상의 지난 최근 값이 이제 3분기 값인데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 2, 3분기 계속 연속적인 하락세고 하락세일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더 진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가 위축되면
경기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투자를 우리 경제의 엔진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투자가 위축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노력도 예. 투자가 진전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고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소득이나 소비로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경제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그런 나쁜 국면으로 더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현실 문제 인식을 정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전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직접 써가면서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의 이제 큰 틀 중에 소득도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올해는 적극적으로 밀어 보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군요. 네. 혁신이 그 어쨌든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실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성장해왔던 방식이 선진국을 추격해왔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추격, 따라왔다, 열심히 쫓아왔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격하는, 따라가는 모델이 아닌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혁신. 그러니까 혁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경영 방식, 그리고 정책 방식, 그리고 투자 방식들하고 앞으로 전환된 디지털 경제 체제로 전환된 이 새로운 경제 체제에 걸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그런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신산업, 또 새로운 어떤 제품, 새로운 어떤 시장 이런 것을 계속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겠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까지 방식을 버리고 그렇죠.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만 우리가 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인식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변화가 보입니다. 물론 네네. 기존 정책 기조 자체가 변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재계 CEO들, 주요 CEO들 뭐 네.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다는 인식은 역시 청와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기 돌파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신년사에서 늘 하는 얘기들을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는데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공조를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것도 기업이고 투자를 하는 것도 기업이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네네. 그런 면에서 올해 기업들의 움직임이 작년과 좀 다른 모습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거나 고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다라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저도 이제 늘 이제 경제 전망을 하고 또 기업 강연들 많이 그러니까요. 나갑니다. 그리고 또 2019년 경제 전망 책을 발간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종무식이나 이런 신년식 이런 데 초대돼서 강연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논의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쩌면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 기조에 편중해서 어떤 정책 지원을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경제 성장의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의 신년식의 인사가 많았었습니다. 그게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예. 이번 신년 인사들 모든 재계 총수들의 의견들을 쫙 모집해서 보면 네. 확실히 신산업이다. 우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100년을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델과 달라야 한다. 결국은 혁신을 강조하고 혁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제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진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어떤 정말 바뀌어진 글쎄요. 새로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말에 그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수소경제 시대 뭐 선언하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들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네. 사실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면 특히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보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정부가 제발 투자 좀 해주세요. 사람 좀 뽑아주세요. 안 해도 알아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이 딱히 이렇게 마땅한 게 아니었었다,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신년사만 놓고 본다면 기업들이 정부가 막 이렇게 투자 좀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알아서 할 수 있는 알아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보인다. 교수님께서 본 굉장히 해석 많이 거거든요.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대부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들일 그렇죠. 텐데 예, 예. 우리가 늦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늦다고 볼 수도 있고 빠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늘상 비교하는 대상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런 어쩌면 정말 말 그대로 톱 선진국들만 이제 비교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늦을 수도 있지만 또 세계 200여 개 나라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영역도 많이 있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이 재정정책 발표, 확장적 재정지출 계획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5G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인프라나 어떤 글쎄요. 정책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예. 계획들을 보면 이런 5G를 인프라를 보급하고 5G에 기초한 새로운 비즈니스죠. 신산업 말 그대로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기반 이런 산업들 이런 것을 통해서 초일류 기업, 초일류 국가가 되는 방향으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늦은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하도 위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좀 의기소침해 있지 네. 않으신가 해서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예. 이거보다는 훨씬 더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걸 사실 그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교수님한테. 예,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의 2019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도 교수님 네. 작년에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네. 오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내용도 그렇고요. 재계 주요 CEO들의 신년사 내용도 그렇고요. 기존 방식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네. 혁신이나 이런 걸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네네.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기존의 방식과 잘 이별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오버랩이 잘 되는 기회를 올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올해는 어쨌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2017년 경제 성장률이 3.1%, 18년이 2.7%, 그리고 2019년은 약 2.5%로 제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강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을 모면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또 가게가 적극적으로 2019년에 펼쳐질 경제적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렇죠. 위기 요인들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위기 요인들을 잘 극복하고 어떤 기회 요인들을 잘 포착한다면 위기 국면, 하강 국면인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좀 활력적인 모습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19년은 좀 하강 국면이 뚜렷한데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조를 바꾼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50년 넘게 해왔는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조를 바꾼다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또 잘 밀고 나가면 이 위기 극복에 또 하나는 어떤 뭐랄까요? 단기 필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되게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어둡죠. 근데 정말 반도체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냐 아니면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안 되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산업연구원 김양팽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몇 군데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일단 디램 익스체인지 전망은 올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는 올해 디램 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대응을 위해서 이 제조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많이 늘렸고요. 그래서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수요가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지 않냐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망치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조 정도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갈 때에 비해서는 한 3조, 4조 정도 줄은다는 얘기니까 수익 감소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영업이익의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그 부분만큼 조금 감소가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라는 데서 전망을 한 걸 보니까 올해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한 3.6% 정도, 한 6억 달러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이 되더군요. 그러면 앞서 듀램 시체인지가 한 10% 정도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같이 이렇게 좀 종합을 해서 봤을 때 반도체가 올해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장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2017년도에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21.6%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2018년도에 12.5% 성장했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어려웠었는데 지난 2년간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빠지는 부분 때문에 시장 성장세가 둔화가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단가가 안정화되면서 시장 규모가 약간 조금 축소는 되겠지만은 그만큼 수요가 또 확대 기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성장세 자체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위원님 그 전망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해석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장이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의 실적 전망이 안 좋게 나왔던 거잖아요. 네. 애플이라는 회사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를 많이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 를 이렇게 쓰는 회사가 이렇게 실적 전망이 나쁘면은 이게 반도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꽤 크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바일용 반도체고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우리가 일정 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개인 소비용품보다는 기업용 데이터 센터라든지 대규모 수요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대규모 수요가 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이나 PC 시장이 둔화되면서 같이 반도체 수요가 이제 시장이 나빠지고 하긴 했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전이 시프트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애플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사님, 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애플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일단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렇죠,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을 하나 설명을 해주신 게 현재 반도체 시장의 주력은 대규모 기업용 수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이 현재 주력인 대규모 기업용 수요가 올해는 어떨 것이냐 이게 상당히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대규모 기업 수요라는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렇게 있고요. 국내에서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리고 다른 관련된 업종들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데서 수요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은 확실하고 그리고 내년도 실적이랑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투자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이게 상승장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서 그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5G 통신이 이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IoT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AI 서비스가 보다 고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더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빅데이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정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만큼 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죠? 교수님,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물론 이제 박사님 말씀도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에 100% 의존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과하게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확 꺾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 얘기들, 그 우려들이 네네. 많았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을 네네.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도 되는데요.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올해부터 네. 시작되는 5G,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자율주행차, AI 등등등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네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는 표현도 좀 그럴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통신 장비가 LTE에서 5G로 늘어나면서 보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고급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서 모든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예, 그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전망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거죠, 제일? 그러니까 그쪽 기계들에서 일단 모든 전자기기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요즘 기본적으로 다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같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김양팽 반도체 담당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